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일본 전역이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토의 천년 전통 공예 명가 상속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놀랍게도 한국의 한반찬 가게에서 음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 진실,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나라고 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 방은 도쿄에 있는 저희 회사 건물 57층에 있었죠. 거대한 창문을 통해서 온 도시가 작은 불빛들의 담요처럼 아래로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 떨림을 멈춰보려고 했죠. 제 앞에 있는 큰 테이블은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져보니까 얼음처럼 차가웠죠. 아버지는 방 앞쪽에 서 계셨어요. 항상 중요한 회의 때 입으시는 가장 좋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죠. 아버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미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큰 숫자들이었죠. 저희 회사가 돈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원이 너무 많다고 하셨고요. 몇몇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든 그 숫자를 말씀하셨어요. 3,000명. 3,0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학교에 갈 옷과 음식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었고요. 약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마치 종이 위의 숫자처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마치 진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작게 나왔어요. 아버지,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회사 내에 다른 부서로 옮겨주면 어떨까요? 방에 있던 모든 남자분들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은 차갑고 딱딱해졌어요. 사업에는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레이나.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말들이 저를 배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게 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어왔어요. 자라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했었죠. 비즈니스에 대해 배우려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울 앞에서 연설 연습도 했고요. 이런 방에 앉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꿈을 꿔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방에 앉아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들으니까 속이 메스꺼웠어요. 3년 전 일이 기억났어요. 저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어요. 박순자라는 친절한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죠. 모든 사람이 박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들었었거든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들었고요. 일본 사람들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할머니는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반찬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신선한 음식을 만드셨죠. 모든 손님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하고 계셨고요. 그들의 자녀들과 건강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제가 열이 나서 아팠을 때 할머니는 밤새 저를 돌봐주셨어요. 국을 끓여주시고 약도 주셨어요. 제가 무섭고 외로울 때 제 손을 잡아주셨죠. 저를 방금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전에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도쿄에 있는 저희 집에서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학교 성적이나 비즈니스 미팅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서로 어떤 기분인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는 절대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할머니의 작은 집에서는 저희가 매일 밤 함께 웃었어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함께 요리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이 얼어붙은 회의실에 앉아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업 방식은 틀렸어요. 사람들을 숫자처럼 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였어요. 차갑고 딱딱한 것이 강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못된 거였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물처럼 후들거렸지만 문까지 저를 데려가게 했어요. 어디 가는 거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방에서 나왔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무섭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 계획해놓은 삶을 사는 건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제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도 그만두기로 했고요. 저는 한국에 갈 거였어요. 박할머니를 찾을 거였어요. 사람들을 진정으로 아낀다는 게 무엇인지 배울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부산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구매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오랫동안 올려놓고 있었죠. 이건 모든 걸 바꿀 거였어요. 이 표를 사는 순간 예전 삶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였어요. 박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셨던 그 방법을 생각했고요. 다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을 생각했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표는 제 것이 되었어요. 이틀 후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거였어요. 계획은 없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도 없었고요. 그저 한국 어딘가에서 진짜 제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만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어요.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제2장 부름의 거부와 문턱 넘기. 저 자신을 선택한 순간. 이틀 후,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백팩을 들고 도쿄 공항에 서 있었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으로 100만 엔이 들어 있었죠. 회사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 전부였어요. 신용카드는 아직 작동했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큰 캐리어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저를 지나쳐 급하게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길을 잃고 작아진 기분이었죠. 그때 그들을 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대한항공 카운터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아버지의 비서였어요. 나머지 둘은 경비원 같아 보였죠. 뭔가를 사냥하는 것처럼 공항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바로 저를 사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돌아서서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무서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던 안전하고 조용한 삶으로 도망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그 3천 명의 직원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의 가족들도 생각났고요. 아버지가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말하던 것도 떠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이노우의 양. 비서가 그림자처럼 제 옆에 나타났어요. 아버님께서 지금 당장 집으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싫어요. 제 목소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들렸어요. 저는 성인이에요. 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버님께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여행을 위한 돈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지갑을 들어보였어요. 현금이 있어요. 티켓도 이미 샀고요. 비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전화기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데스크 뒤에 여직원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여권과 티켓 부탁드려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네드렸어요. 비서는 바로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수화물 하나 붙이시나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부탁해요. 캐리어를 저울 위에 올렸어요.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옷들과 책 몇 권, 그리고 3년 전 박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죠. 직원이 탑승권을 건네주었어요. 15번 게이트예요. 좋은 여행 되세요. 종이를 받아서 꽉 잡았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유로 가는 티켓이었어요. 이노우의 양,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안 검색대로 걸어가자 비서가 말했어요. 저는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건 마법의 문을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는 제 옛 삶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안전하고 계획되어 있지만 공허한 삶이요. 다른 쪽에는 완전한 미지의 세계가 있었죠. 보안 요원이 제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했어요. 도장을 찍고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통과했어요. 정말로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게이트 근처에서 자리를 찾아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렸어요. 큰 창문을 통해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건 미국으로 가고, 어떤 건 유럽으로, 또 어떤 건 일본의 다른 도시로 가고 있었어요. 제 비행기는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박할머니 사진을 다시 봤어요. 할머니는 작은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오랜 세월 웃음과 햇볕 아래서 일하시느라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은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실까 궁금했어요. 저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궁금했고요. 혹시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요. 부산행 447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행기로 걸어가는 사람들 줄에 합류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제가 아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승무원에게 탑승권을 건네주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아주 화가 나 계실 거예요. 아마 전화를 걸고 저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떠났어요. 창가 자리를 찾아서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는 출장이나 휴가, 가족 방문을 위해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찾으러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빨라지다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도쿄가 아래쪽에서 점점 작아져서 작은 블록으로 만든 장난감 도시처럼 보였어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일본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저 아래 어디선가는 제가 그렇게 많은 불행한 시간을 보낸 회사 건물이 있을 거예요. 저 아래 어디선가는 제가 자신의 가족 안에서도 낯선 사람처럼 느꼈던 집이 있을 거고요. 모든 걸 뒤에 두고 떠나는 거였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모험을 선택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고 절대적으로 옳은 느낌이었어요. 승무원이 음료수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드시겠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음료수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원해요. 3장 멘토와의 만남 앤드 시험들. 뜻밖의 곳에서 찾은 가족. 비행기가 새벽 1시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이 사포처럼 거칠거칠했죠. 하지만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공항을 걸어 나오면서 주변에서 한국말이 들려왔어요. 교환학생 시절 때문에 익숙한 소리들이었지만 다시 한국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됐어요. 혹시 다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죠? 공항 밖에서 택시를 찾았어요. 운전기사님은 친절한 얼굴을 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졸린 것 같았지만 제가 차에 타자 미소를 지어주셨죠. 종이에 적어둔 주소를 건네드렸어요. 좌천동. 박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였어요. 아, 순자 할머니 보러 가시는군요. 운전기사님이 한국말로 물어보셨어요. 가슴이 쿵했어요. 할머니를 아시는 거예요? 네, 아세요? 순자 할머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산에서 반찬을 제일 잘 만드시거든요. 할머니 김치는 동네 전체에서 유명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그렇게 미친 생각은 아니었나 봐요. 택시는 조용한 부산 거리를 달렸어요.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가로등이 모든 걸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점점 좁아지는 골목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갔어요. 낡은 집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지붕이 거의 닿을 듯 했어요. 도쿄와는 정말 달랐어요. 도쿄는 모든 게 크고 새롭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기는 모든 게 아늑하고 가까워서 한 집에 사는 큰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왔어요.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글로 손으로 쓴 간판이 있는 작은 건물을 가리켰어요. 순잔의 반찬가게. 운전기사님께 요금을 내고 여행 가방을 들고 길에 섰어요. 가게는 어둡고 그제서야 얼마나 늦은 시간인지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죠? 저를 보기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저를 잊어버리셨으면 어떡하죠? 거의 택시를 다시 탔을 뻔했어요. 거의 호텔로 데려다 달라고 할 뻔했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작은 가게 문 앞으로 걸어가게 했어요. 뭔가가 제게 살짝 문을 두드리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두드렸어요. 안에서 불이 켜졌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온 동네가 들을 것 같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거기 계셨어요. 박순자 할머니. 머리가 제 기억보다 더 하얗고 눈가에 주름이 더 많으셨어요. 하지만 미소는 정확히 똑같았어요.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눈이 크고 동그랗게 됐어요. 레이나, 우리 사랑하는 아이. 정말 돌아왔구나. 할머니는 팔을 활짝 벌리고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것 중 가장 크고 따뜻한 포옹을 해주셨어요. 비누와 요리 향신료, 그리고 집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문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난 며칠간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터진 댐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흘러나왔어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제 등을 어린아이처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전해. 집에 왔어.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데려가서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히셨어요. 한밤중인데도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물이 끓고 야채를 썰어주시는 소리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어요. 할머니 작은 집은 제 기억과 정확히 똑같았어요. 모든 게 낡았지만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있고 창턱마다 화분이 자라고 있었어요.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다 말해봐.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제 앞에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왜 한국에 다시 왔니? 왜 이렇게 슬프고 피곤해 보이니? 그래서 다 말씀드렸어요. 회의실과 3,000명의 직원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차가운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제 삶에서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털어놨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한다는 작은 소리를 내주셨어요. 제가 다 말하자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들도 똑같이 대해줄 거야. 내 아버지는 이걸 잊어버렸지만 넌 잊지 않았구나. 할머니 말씀이 상처받은 제 마음에 약 같았어요. 필요한 만큼 여기 있어도 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내 집이야. 저는 할머니의 작은 부엌을, 친절한 얼굴을, 저를 위해 끓여주신 라면 그릇을 둘러봤어요. 도쿄를 떠난 후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도망친 게 미친 짓이 아니었나 봐요. 여기가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할머니 댁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을 깼어요.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동네가 깨어나는 소리들이 들렸죠. 밖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들이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진짜 하루였거든요. 박할머니는 이미 일어나서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죠. 오늘은 시장에 가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장사가 어떤 건지 봐야지. 새벽 5시에 저희는 언덕을 내려가 좌천 시장으로 향했어요.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고 생선과 채소 냄새,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매콤한 냄새가 났어요. 시장은 음식 가게들로 이루어진 작은 도시 같았어요. 밝은 빨간색 김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은빛 생선들이 더미로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푸른 채소들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었죠.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박할머니를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가게들 사이를 걸어갈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셨죠. 몇 분은 3년 전에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게 그 일본 아가씨 아니야? 한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많이 컸네. 그분들이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실 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쿄에서는 마트에서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식당에서 일해보려고 했는데 채소 써는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편의점에서 일해보려고 했는데 계산대에서 실수를 했어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해보려고 했는데 바쁜 길에서 빠르게 운전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매일 집에 돌아올 때마다 피곤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제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게 끔찍한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박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바닥에 앉아서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마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맞는 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맞는 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어요. 현수는 동네에 사는 대학생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영자 씨는 시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죠. 제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우리 아들이 일본어 회화 연습이 필요한데 영자 씨가 박할머니께 말씀하셨어요. 레이나가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은 관광비자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현수는 부산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재미있는 친구였고 저에게 일본과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수업 중에 현수가 말했어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요. 그의 말은 제가 애초에 도쿄를 떠난 이유를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현수를 통해 저는 부산의 다른 젊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저를 기업가들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카페로 데려갔어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를 도우려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작은 가게까지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파시고 계셨어요. 만약 한국 전체의 사람들이 할머니 음식을 맛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저는 박할머니께 그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어떻게 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팔아?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제 핸드폰으로 온라인 쇼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렸어요.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파는 다른 음식 사업체들의 사진도 보여드렸고요. 천천히 할머니가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음식을 맛보고 행복해진다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좋은 일이지. 저희는 작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3가지 제품으로요.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콩자반. 박재민 씨가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고 음식 사진을 찍는 걸 도와주셨어요. 첫 번째 주문이 서울에서 왔어요. 누군가 김치 2통을 주문하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할머니 김치 맛이 그리웠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박할머니께 읽어드렸을 때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사람도 너처럼 고향을 떠나 있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을 이어주는 거야. 그날 밤 저희는 늦게까지 깨어서 김치를 특별한 용기에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손으로 감사 인사를 적고 작은 반찬 몇 개를 선물로 넣어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택배를 보내려고 우체국에 걸어갈 때 저는 마치 도움이 필요한 낯선 분에게 사랑의 작은 조각을 보내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차가운 회의나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다른 진짜 사람들을 돕는 것 말이에요. 도쿄를 떠난 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주문을 성공적으로 받은 후에 모든 게 정말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온라인 스토어를 찾게 되었어요.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는 향수병에 걸린 자녀들을 위해 김치를 주문했죠. 요리할 시간이 없는 바쁜 생활을 위해 반찬을 주문했고요. 멀리 사는 친구들을 위한 선물로도 주문했어요. 곧 저희는 하루에 10개의 주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엔 20개, 그리고 50개까지요. 박할머니께서는 혼자서 모든 음식을 만들 수 없게 되었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느라 손이 너무 피곤해지셨거든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도와주러 나서주셨어요. 저를 아들 현수에게 소개해 주셨던 영자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도움을 제안해 주셨어요. 멸치볶음의 전문가셨거든요. 그 다음엔 미숙 아주머니가 합류하셨어요. 시장 전체에서 가장 맛있는 콩자반을 만드시는 분이셨죠. 선희 아주머니도 그 다음에 오셔서 놀라운 무말랭이를 가져다 주셨어요. 곧 박할머니의 작은 부엌이 저희 모두에게는 너무 좁아졌어요. 저희는 요리 작업을 길 아래쪽 커뮤니티 센터로 옮겼어요. 매일 아침 4시에 5명의 여성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몇 년 동안 함께 해온 것처럼 일하셨거든요. 레시피를 공유하고 누군가 실수하면 서로 도와주고 요리하면서 함께 웃으셨어요. 이건 도쿄의 차갑고 조용한 사무실과는 정말 달랐어요. 여기서는 일이 가족 모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희 온라인 스토어는 더 커졌어요. 메뉴에 10가지 다른 반찬을 추가했어요. 부산 주변 5개 동네에 픽업 포인트를 설치해서 고객들이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게 했어요. 매일 사랑이 담긴 손으로 만든 음식을 수백 개의 용기에 포장했어요. 모든 패키지에는 손으로 쓴 감사 인사와 작은 무료 선물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번 돈은 저와 박할머니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요리를 도와주신 모든 아주머니들과 나눠 가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수입을 갖게 되셨어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셨죠. 저는 선희 아주머니가 첫 월급으로 새 겨울 코트를 사시는 걸 봤어요. 10년 동안 같은 낡은 코트를 입고 계셨거든요. 새 코트를 입고 거울을 보시는데 얼굴 전체가 환해질 정도로 활짝 웃으셨어요. 그 미소는 제가 도쿄에서 참석했던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도 더 가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해 보였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가 인터넷에 제가 한국 할머니들을 이용하는 일본인이라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훔치고 그걸로 돈을 벌면서 진짜 요리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 메시지는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했어요. 저희 온라인 스토어에 화난 댓글들을 남겼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국 음식은 그만 건드리라고 했어요. 하루 만에 저희는 50개 주문에서 5개 주문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엔 3개, 그리고 제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박할머니 부엌에 앉아서 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악플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끔찍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돈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모든 노력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들은 새로 생긴 수입을 잃게 될 거고, 박할머니는 손님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로 다시 돌아가셔야 할 거였어요. 어쩌면 화난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박할머니께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제 폰을 가져가서 테이블에 엎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모를 때 나쁜 말을 하는 거란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다음 날
현수가 제 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멋지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와 아주머니들이 저희 부엌에서 어떻게 진짜로 함께 일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에서 저는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했어요. 모든 돈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지는지 보여줬어요. 각 아주머니께서 이 일이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말씀하시게 했어요. 선희 아주머니는 새 코트를 들고 자신이 번 돈으로 그걸 샀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말씀하셨어요. 미숙 아주머니는 집에 혼자 앉아있는 대신 매일 친구들과 요리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이야기하셨어요. 박할머니께서 영상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사랑에는 국적이 없다고 하셨죠. 저희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공유했어요. 그 다음엔 10명, 그리고 수백 명이요. 댓글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고 저를 판단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한국 여성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돕는 사업이라서 응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보다 훨씬 많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도쿄를 떠난 날 이후로 아버지와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폰에서 아버지 이름을 봤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를 혼내거나 집에 돌아오라고 요구하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화나신 것보다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저희 영상을 온라인에서 보셨대요. 회사의 누군가가 비즈니스 미팅에서 성공적인 소규모 비즈니스 마케팅의 예시로 공유했다고 하셨어요. 부산에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할머니를 만나고 저희가 만든 것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2주 후, 저는 부산 공항에서 아버지 비행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되고 흥미진진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게이트에서 나오셨을 때 제 기억보다 작아 보이셨어요. 평소 입으시던 비싼 정장 대신 단순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피곤해 보이셨지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박할머니 댁으로 모셨어요. 할머니께서 차를 끓여주시고 저희가 만든 최고의 반찬들을 대접해 주셨어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많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앞에 놓아주신 모든 걸 다 드셨어요. 김치를 드셨을 때는 놀라서 눈썹이 올라갔어요. 몇 년 만에 아버지가 뭔가에 감동받은 표정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희 운영 방식을 보여드렸어요. 모든 아주머니들을 소개해드렸어요. 포장 구역과 주문을 추적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저희 비용과 수익에 대해 좋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들과 그분들 가족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이 사업이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방문이 끝날 때 아버지는 박할머니 온돌방에서 저와 앉으셨어요. 이게 진짜 사업이구나.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가치를 창조하고 있어. 그리고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으로 확장하는 걸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진짜 한국 할머니들이 만든 정통 한국 반찬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시작할 수 있도록 회사 인맥을 이용해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파트너십이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였어요. 직원이 아니라요. 저희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거였어요. 도쿄의 그 차가운 회의실에서 도망친 지 6개월 후에 저는 부산의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서 아버지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계획들은 달랐어요.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이제 박할머니 댁에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더 이상 길을 잃거나 혼란스럽지 않아요. 제가 누구인지, 제 인생으로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거든요. 저는 김레이나예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의 일원이에요. 몸과 마음을 모두 채워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나온 기억 같아요. 이 나라는 낯선 사람이라도 가족처럼 대하는 게 뭔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저희가 보내는 모든 패키지에는 제가 이 언덕 동네에서 찾은 사랑의 작은 조각이 들어가요. 모든 주문이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아버지는 감정이 사업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틀렸어요. 사랑, 관심, 그리고 진정한 연결이 사업을 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들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